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감이 가는 챕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이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영 선생님이 자기 차례도 아닌데 먼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박인성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이 3장에 나오는 설득 권력, 이 챕터가 사실 읽으면서 제일 좀 납득이 잘 됐고, 뭔가 와,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왜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형태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어떤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생산성에 대한, 뭐 여기서 이제 생산성 밴드웨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생산성 밴드웨건에 대한 환상,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떤 권위, 그리고 그 권위로부터 바탕한 형태의 설득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냥 우리가 뭐 언뜻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하지만 참 이걸 논리적으로 잘 짚어내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른이 하는 어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한번 따라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른이 특정한 행동을 먼저 했으면 그 행동 자체를 먼저 따라해 보는 방식으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게 저한테 뭐 많이 와닿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이제 디지털 뭐 사이버 스페이스나 뭐 SNS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전파되어서 설득권력이 굉장히 이제 막 감염체처럼 쫙 퍼져나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뭐 트위터 현 X 현 X의 트위터의 리트윗 같은 기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한번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을, 지금도 이를테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가짜 뉴스를 한번 착 살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검증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져보기 전에 일단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권위, 이런 것들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설득 권력의 어떻게 보면 비대칭성, 그리고 그 설득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해내는 논리 자체가, 알고 있는 것을 어쩜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이 책이 전반적으로 저는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뭐랄까요, 인스피레이션을 막 생각해보지도 못한 영역으로 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뭐 일상에서든 아니면은 사회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견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이제 추상적이고 내 안에서의 이제 내적인 논리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확장된 외부화된 논리로서 구성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탁월하게 작동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이 뭔가 모르겠어요. 노벨 경제학을 왜 받았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왜냐면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탁월함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를 경제학의 관점에서 제가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이제 동시대의 현상, 주류, 그리고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이 권력과 진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었던 전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지점들이 있고, 그걸 설득적으로 좀 잘, 설득 권력을 말하신 분답게 굉장히 설득력 높게 이걸 전달하는 대중서로서의 매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많이 익힐 수도 있는 경제학에 대한 굉장히 좀 주요한 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뭐 이게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근혜 선생님. 저도 그 설득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3장 그 대목이 이 책의 어떤 면에서 좀 유니크한, 사실은 이 책이 박인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새로운 인사이트를 준다거나 이런 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을 법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런 어떤 주장 자체의 인사이트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수집을 하고 성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게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독특한 사례들이나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능력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세모글루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좀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3장 설득 권력이 저는 읽으면서 헤게모니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람시가 얘기했던 헤게모니라는 것이 결국은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헤게모니이거든요. 그람시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 중에서는 문화주의로 많이 좀 분류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헤게모니론이에요. 그람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결정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토대와 상부구조라고 많이 얘기하죠.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 경제 구조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역사나 역사 발전이 모두가 다 결정된다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주류 마르크스주의라면 그람시 이후로는 그람시가 상부구조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를 하죠. 상부구조의 문화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문화나 제도라는 측면들이 경제 구조와 연동이 되어서 그런 것들도 경제 구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머리로 전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경제 발전이나 경제 구조의 변동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헤게모니 이론이죠. 그런 면에서 설득 권력이라는 것이 그람시나 헤게모니를 이런 방법 언급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람시가 이미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이제 자기 언어로 말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뭐 챕터는 아니지만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농경사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주 고대 예전에 인간이 신석기 시대의 문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입니다. 굉장히 예전 얘기입니다. 그 4대 문명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집트 문명 뭐 그 유프라테스 문명 이런 거 배울 때 그때가 인류 문명의 발상 기원이다라고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 고고학이나 인류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주류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튀르키예에 괴베클리 테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1만 년 전, 11,000년 전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신석기 시대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시대에 사실 기존의 주류 과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종류의 문명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괴베클리 테페라는 그 문명은 사실은 이제 농경 문명인데 농경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도 문명이 가지고 있었고 농경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불평등이 시작됐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생산된 것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예컨대 농경 문명 이전에 농경 사회 이전에 수렵 체제 사회에는 벌어들이거나 뭔가 그 수렵하고 채집한 거를 그때그때 다 소모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축적이 안 되죠. 그래서 불평등도 생겨날 여지가 없는데 인류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따르면 농경 사회가 되면서부터 인간들이 이를테면 이제 계급이 생겨나고 불평등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주류 가설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괴베클리 테페라는 그 1만 년 전 문명도 농경 문명이었고 불평등도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하지만 4대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그런 문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그 괴베클리 테페라는 문명이 아니라 그 한 2500년 이후에 나타난 또 바로 근처에 있는 문명이에요. 차탈 회익이라는 문명을 예를 듭니다. 차탈 회익이라는 그 문명은 똑같이 이제 그 1만여 년 전부터 한 4, 5천 년 지속된 굉장히 오래 지속된 신석기 문명인데 이 문명이 되게 재밌는 것이 농경 사회인데 수렵 채집도 섞여 있고 되게 평등한 사회인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옥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괴베클리 테페보다 저는 이제 이 차탈회의 문명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불평등도 시작되고 계급도 시작되고 축적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소위 말하는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뭐 사피엔스나 이런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그런 데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그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생겨나고 판타지가 생겨나고 뭐 픽션이 생겨난다, 불평등도 생겨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차탈 회익이라는 그 증거들이 다 깨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 실제로 이 권력과 진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세모글루의 논지를 한층 더 강화해주는 증거인 거죠. 사실은 이 그 아세모글루의 논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 번영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똑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매개 변수가 바로 제도라는 겁니다. 포용적인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로 이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가,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결정적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를테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결정론적인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후 결정론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세모글루는 그 중간에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차탈 회익의 사례는 어쨌든 농경 문명이 되고 축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평등한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자기들 나름의 포용적인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서 그 예를 꼽고 싶습니다. 네, 드디어 본인 차례고 신진 교수님. 아니 저도 사실 이제 그 중세와 이제 그 얘기를 그게 4장인가 5장인가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고 또 그 레셉스 그 초반에 그 파나마 운하 만들고 이제 막 되게 사기꾼스러운데 어쨌든 엄청난 그런 흥행성으로 사람들의 이제 그 투자금 모아 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고, 근데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파나마 운하 하려다가 이제 개망하고, 근데 미국이 이제 나중에 1900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이 그걸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셉스라는 사람의 그런 일종의 우당탕탕 막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뭐 성공과 어떤 실패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거를 짓는 사람들이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사실은 파나마 운하가 망했던 거는 그때 그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후로 인해 전염병이 돌고 또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물론 그 기획 자체에도 좀 무리이긴 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그 운하를 짓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여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의 최종적으로는 그 실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인간의 노동을 이제 더 이제 앞서는 거, 혹은 인간의 노동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모든 기술의 진보를 그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로봇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은 로봇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생산 그 라인에서도 로봇이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수술할 때도 로봇이 사용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 로봇에 의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로봇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하다가 이제 그 수술을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AI 시대고 그다음에 그런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로봇이 지배적인 그런 시대가 되면 인간의 노동은 완전히 이제 소멸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 엄혹한 시절에도 사실은 그 인간의 그 노동력이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져가지고 그 예배당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앞에서 이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생산성 밴드웨건 효과의 허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샴페인을 맨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은 다 밑에까지 다 그 효과가 영향이 갈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술 진보로 인한 그러한 이제 이제 생산성의 증대는 그 잉여는 결국에는 고스란히 상위 몇 프로의 그 지배 권력에 의해서 착취되었다는 거. 이 사람의 얘기 중에 제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제도를 규범과 일치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안 할게요. 이제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인간의 노동, 결국에는 저는 최후에는 인간의 노동만이 남는다. 근데 너무 사악한 것들이 기술이 진보를 하면, 나는 그 중세 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막 그런 이제 막 그 자기네가 예를 들면은 무슨 이제 방앗간, 물 방앗간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만들면은 이게 개인이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제 교회에서 만든 것만 돈을 내고 써야 된다는 거야. 쳐 죽일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다가 방앗간을, 물방앗간을 세우는데 너 그거 안 돼. 그거 못 해. 그래서는 막 법으로 얘를 걸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못 하게 하고, 어쩜 이렇게 지금 현실이랑 비슷한지.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분노했다. 저는 책 중반 이후로 가면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우리는 되게 이제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로 풍요롭게 살았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그걸 이제 스티븐슨이 개량을 해서 이제 철도를 깔고 기차를 달리게 했는데, 그때의 그 문명 진보의 과실은 제임스 와트나 스티븐슨 같은 기술 개발자들이 다 걷어들였다. 오히려 그 증기기관이 본격화됐을 때의 노동자들의 삶은 중세와 나아질 게 없었던가 아니면 더 비참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풍요로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증기기관이라는 어떤 획기적인 발명이 모태가 된 게 아니고, 그 기술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이 기량 권력의 문제다라고 기량 얘기를 권력. 하더라고,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노조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중반에 인류의 이 엄청난 발전과 이 부의 축적은 문명이라기보다는 기량 권력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빈부격차가 다시 커지는 이유도 이 책은 이제 기량 권력의 축소나 부재를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극우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극우라는 게 사실은 그런 기량 권력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윤석열의 개헌 포고령 보면 결국은 그게 다 기량 권력을 없애겠다는 그 처단한다. 노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없애고 그걸 다 처단한다는 거잖아요. 언론의 다시 자유 말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기량 권력을 극단적으로 배제시키겠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 인류가 산업혁명기 혹은 그 이전에 그 비참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 같고, 저도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이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기량 권력의 축소나 아니면 말살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그런 획책하는 시도에 대하여 이 경제학적인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량 권력을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이제 포용적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책이 이제 이 책은 아니고요. 그 전작이었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포용적 제도와 전제적 제도라고 이문법적으로 좀 구별을 해서 명확하게 도식화를 하는, 전제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 북한 같은 나라, 소말리아 북한 같은 사회, 그리고 뭐 미국, 유럽, 서유럽 그리고 남한 포함한 그런 나라들이 포용적 제도라고 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포용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전제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환경이라든가 뭐 어떤 일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분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더라라는 것들을 그것도 명확하게 또 나눠가지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그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에서 그 책을 언급을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언급을 해요.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책 자체의 내용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 책을 통해서는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이렇게 거시적으로는 구별이 되는데 성공한 나라들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미국이나 한국처럼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이 있는데 서유럽이나 북유럽처럼 성공한 나라 중에서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이 있고 평등한 나라들이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 아세모글루가 제시하고 있는 전제적인 제도나 포용적 제도로는 그 모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공한 내부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단적인 문장으로 성공한 나라는 왜 실패하는가? 성공한 나라는 왜 성공하다가 갑자기 추락하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세모글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권력과 진보에 나오는 모델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성공했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패하고 있죠. 예컨대 20세기의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위 황금의 30년을 보내고 나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잘 올라탔던 식민지를 겪었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된 한국 같은 나라 그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기관 권력이 다 무너지고 극우화가 되면서 다시금 전제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설득 권력을 얻게 됐는가? 왜 그 사람들의 세가 점점 커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세모글루의 모델로 과연 그런 것들이 설명 가능한가? 왜냐하면 사실 그 사이에 큰 어떤 제도적인 변화는 없거든요. 서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있고 윤석열이 등장했고 지금 뭐 유럽도 사실은 뭐 AFD라든가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약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모델이라는 그런 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설득 권력, 왜 설득력을 그런 것들이 얻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좀 극우화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총리가 가지고 있던 포용적인 정책들 이민자를 막 받아들이고 했더니 수도의 부동산과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원래 있던 사람들이 또 정부에 반발하고 이게 또 극우화되고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 보면 유럽도 저 북유럽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더더욱 지금 치안이 불안해지고 극우화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유럽들은 그 유럽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민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난민과 이민이 이제 그러니까 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트리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친일 잔재 세력들이 암약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정책의 역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우리나라는 왜 설명이 안 되지? 우리나라는 포용성 제도나 다양성에 대한 이런 가치 같은 것들이 사실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엄청나게 강조되지도 않았고. 아니 나는 느낀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엄청 교회가 피해를 입었잖아. 자기들 나름의 그 기준에서는 왜냐면 엄청 막 무슨 위치 추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되게 좀 강하게 좀 이렇게 그 통제를 했단 말이야. 코로나 때 개개인의 어떤 자유가 많이 좀 억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뭘 봤는데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교회의 헌금이 그러니까 재정이 되게 많이 줄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코로나 때부터 그게 축소되면서 교회 재정이 많이 없어지고 그 세계로 교회의
그 목사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이제 극우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쪽도 그 사람이 코로나 때 그런 교회에 대한 뭐 탄압, 억압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세력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막 그 대학가에서 뭐 극우 이제 그 세력을 규합하고 그 다음에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제 기독교 단체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주로 기독교 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독교 집단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겪은 어떠한 자기 생각할 때는 어떤 자유의 제한, 종교적 자유의 제한, 거기다 플러스 어떤 오히려 재정 축소 이러한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이렇게 터진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디지털 하더라고요. 환경도 영향이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한국의 이런 남초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트럼프에게 과몰입하고 그러니까 왜 그래? 미국의 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마치 미국의 그 상황이 한국의 어떠한 상황과 되게 병렬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국 민주당이랑 한국 민주당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어차피 똑같은 민주당이고 완전 뭐 다양성 뭐 그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생각하는 그런 논리들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정책 같은 것들이 대단히 이제 이런 다양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조를 들고 나오니까 한국의 커뮤니티에서 환호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너무 이상한 현상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요 몇 년 동안의 집약적이었던 디지털 문화의 글로벌리즘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 포용성 정책이나 아니면은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나라적인 분위기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과민한 방식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방식이 좀 환상 같은 것들이 부추겨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사실 트럼프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IT 쪽 사람들이 다 이제 트럼프 지지를 했잖아요. 그쪽 공개적으로 한 사람도 되게 많고 페이백 그 만든 사람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그룹들도 다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난 보면서 약간 이제 이 메리토크라시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일종의 과두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기술 관료적 과두제 같은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기술이 최고고 모든 뭐 기후 문제도 다 기술이 해결해 줄 거고 그런 식의 어떤 기술 최우선주의, 기술이 다 모든 것들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착각과 환상이 결국에는 일종의 어떠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과두제로 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한 그 논지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재무장관 출신의 야니스 바로파키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좌파이기도 하고 이제 신좌파 뉴레프트 리뷰 같은데 글을 많이 쓰는 좌파이거든요. 좌파 필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테크노 퓨달리즘이라는 책이에요.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어요. 테크노 퓨달리즘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기술 봉건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테크노 퓨달리스트로 딱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커버그라든가 머스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종의 과거의 중세 지역의 봉건 영주들처럼 어지간한 왕보다 더 힘이 강한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 정책들이 좌우되고 있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노 퓨달리즘이라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말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죠. 한국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나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어떤 추앙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되게 황당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해악을 끼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외국, 그러니까 독일이나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시절에 난민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몇백만 단위로 받았고 메르켈 이후에도 사실은 이주민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이주민이라든가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몇백만 단위로 받아서 일단 세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예컨대 중산층이 벌어들이는 돈을 그 한
세대 그 난민이나 이주민 세대에 지원을 해준다. 음. 이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포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 기여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주는 게 맞냐라는 반발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극우주의자들이 확 늘어났다기보다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극우에 반대를 하다가 이제는 크게 반대를 안 하면서 극우가 세지는 분위기로 간 거죠. 스웨덴도 비슷하고 근데 한국은 그런 이슈도 별로 없거든요. 한국은 난민도 사실 거의 받지 않는 나라예요. 맞아. 제주도 난민 뭐 시리아 난민 그때 뭐 몇십 명 몇백 명 받은 수준이지 몇백 명도 아니야. 네. 몇십 명이었어. 그 몇십 명 허가된 사람으로 치면 몇십 명 단위인데 몇십 명. 그걸 받았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중국 음모론들 요번에 보면 협종전서 이런 거 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들 많거든요. 뭐 중국 화교한테 무슨 어드밴티지를 준다 입시에요. 그런 걸 준다든가 무슨 화교 출신의 판사가 있다든가 뭐 이런 황당한 음모론들이 너무 판치고 있는데 이건 좀 유럽, 서유럽, 북유럽의 극우하고도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반대로 한국 사회가 동질 집단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이질적으로 서로를 분리하고 격리하고 마치 다른 인종, 다른 뭐 어떤 이민자, 난민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선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팽배했기 때문에 마치 이미 어떠한 형태의 다양성이나 포용성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국가인 것처럼 일종의 착시 효과나 착각 효과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토마 피케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1세기 자본 이후에 썼던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잘 알려진 얘기지만 이제 왜 세계가 극우화되고 있는가, 이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극우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인 우파와 브라만 좌파라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불평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브라만 좌파라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되게 진보를 얘기하는데 예컨대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민주당이죠. 그런 사람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선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게 됐다라는 거죠. 본인한테 실제로 물질적인 이득이 안 되더라도 위선적인 사람을 때려잡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치적 효능감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서 조국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극우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네, 뭐 스트레스. 우리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또 우리 사회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실 이제 앞이 안 보인다. 설득 권력과 관련해서 아까 뭐 교회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보수 극우 교회가 지금 중핵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왜 설득 권력을 갖게 됐고 그 설득 권력이 왜 지금 적어도 30%한테는 우리나라 국민의 30%한테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사회적인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